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해요.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되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이 정말 맞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래 이 자본주의에서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유주의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론으로 볼 때는 아담 스미스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흔히 말하자면은 자유방임주의라는 말을 통해서 시장의 활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은 자연히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부가 창조가 되고 그 사회는 굉장히 잘 살게 된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의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여기에 동력을 찾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대공황이라든가 또는 경제가 곤두박질친다든가 이럴 때 자본주의 시장의 여러 주체들은 왜 국가는 가만히 있어? 정부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잘못하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본래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자유를 최대한 주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에게 최대의 자유를 주라. 그래서 규제를 가급적이면 풀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영역이었는데 그것도 풀어라. 이 두 가지 말하자면 자본의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공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장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회는 더욱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부자가 많아지면 많은 그런 그 부가 쌓여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도 그 부가 떨어질 수 있다. 낙수효과. 그래서 그 사회는 사실은 크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말이 맞을까? 이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본질과 그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에 입구를 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신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대목은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원래 아담 스미스가 시장의 자유를 얘기했던 것은 당시의 중상주의가 말하자면 국가가 특권층과 결탁을 해서 그들에게 시장에서 말하자면 최대한의 이익을 편향되게 그렇게 주는 이런 방식은 시장의 전체의 자유경쟁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이건 공정한 그런 방식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특권층을 보호하는 방식의 국가의 개입은 곤란하다. 그래서 손 떼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애초에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시장에 대한 개념이 신자유주의에게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은 시장의 자본이 커지면서 그 자본의 특권을 도리어 보장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아주 뒤집어진 논리가 된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신자유주의가 애초에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주 큰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1930년에 세계 자본주의는 큰 위기를 겪고 대공황을 맞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풀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뉴딜 정책이 펼쳐지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른바 시장주의자들, 즉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방어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할 말이 별로 없게 된 거죠. 자본주의 시장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는 할 일이 있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들어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지 않으면 시장도 망하고 그 안에 있는 자본도 쫄딱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1945년 이후에 세계 경제 전체를 놓고 관리해 나갈 때에도 케인즈라고 하는 이론을 토대로 해서 국가가 시장을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작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도 그렇게 됐던 거죠. 이론적인 과정을 돌아가 보면 1944년에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가 일단 개입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의 자유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활력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해서 사람들은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뒤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죠. 그런데 칼 폴라니는 하이에크와 정반대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시장의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시장의 탐욕이 온 사회를 흔들어 놓게 돼. 그러니까는 사회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야. 그것이 사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고 시장의 탐욕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시장을 놓고 국가 또는 사회가 서로 어떤 위치를 놓느냐 하는 주도권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대공황 이후에 결국은 시장은 국가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지만 특히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본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국가는 필요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은 자본의 최대한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야. 말하자면 국제적인 그러한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말하자면 패스포드를 여권을 주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을 최대한 확보하면은 그 안에서 자본이 활력 있게 움직여서 부를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잖아. 우리 민간 기업의 경험이 훨씬 능력 있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해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규제를 해체하라, 공기업을 민영화시켜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상당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최대한 규제를 푸는 그런 과정에서 자본의 투기성이 놔줄 수 없는 그런 방만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특히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의 위력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의 자유를 주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체해버리게 되면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에 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투기적 성향이 아주 강해지죠. 이 투기 성향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에 2008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금융자본의 투기성이 강화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공기업의 민영화. 이 민영화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민간이 경영하는, 즉 civil management가 아니에요. 원래 이 민영화라는 말은 영어로는 privatization, private, 사적인 것으로 만든다. 어떻게? 누구에게? 거대한 자본의 사적 소유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상업적 이익보다는 그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 국민들의 공공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해둬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이거를 말하자면 공공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익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익이 되면은 말하자면 그 시장을 넓힐 것이고 별로 이익이 안 되면 그 시장을 위축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노선은 별로 장사가 안 돼요. 수익이 안 되니까는 민간 기업, 거대한 기업이 사유화했을 경우에는 그 노선 폐지되거나 아니면 철도를 움직이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오겠죠. 산간 지역에 노인들만 산다. 이거 뭐 별로 장사 안 되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노선을 철폐하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한 3번 다니던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게 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그런 공공 서비스가 말하자면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만들어낸 것이죠. 도로, 교통, 통신, 또 수도, 전기. 그런데
이것을 거대한 자본에게 그대로 팔아넘기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 혈세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고스란히 거대한 자본이 가져가서 이익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공공체계를 무너뜨리고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공서비스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씩 없애버리고 민간 보험으로 전환시키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고 복지 시스템 자체도 작동하는 데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논리는 있는 겁니다.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서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무슨 소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이른바 사회적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회적 양극화는 한쪽은 정말 너무나 많은 부를 거머쥐고 있고 대다수는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이것을 사회적 양극화라고 하죠.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준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장을 놓고 국가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는 기능이 축소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 있어서 자본의 기능을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기능은 더 강화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을 통제하는 거죠. 신자유주의 정부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쓰게 됩니다. 약한 정부, 작은 정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마치 모든 권력은 시장에 넘어간 것 같지만 시장을 위한 정부의 권력은 도리어 강화가 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회적 약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럴 때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당장에 경찰들이 진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본의 이익은 충분히 보장해주고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은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복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 이럴 때 돈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거두어서 십시일반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복지의 최대의 수혜자는 사회적 약자죠.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부자들과 같은 비율로 세금을 거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럴 때는 부자들도 그 번 만큼 또 사회적인 인프라를 쓴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이 재원을 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자본의 활동을 가로막는다. 이건 별로 좋지 않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러면서 복지정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회가 또 그 정부가 공공정책을 통해서 사회 약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또한 소비를 해서 내수 시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제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그래서 부자들이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2008년의 경우를 우리가 목격했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분 한쪽에 왕창 몰리게 되고 다른 한쪽은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소비를 못하면 내수시장은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통해서 사회가 부해진다라고 하는 이 환상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비판되어 왔는데 2008년에 미국의 경험은 이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전 인류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대마불사라고 해서 큰 자본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과정에서도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정부 가만히 있어라.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정작 2008년에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기업들이 특히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디에다가 손 벌렸죠? 정부에게 손을 벌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라고. 그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의 세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메꿔 나가는 방식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의 맥페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모기지 회사, 부동산 대출을 조달하는 그런 회사는 지금 거의 전적으로 국가 재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본주의 모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볼 때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이 최대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좌파적 대안들이 나온 거죠. 브라질의 룰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것의 대안이 신자유주의 모순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20대 80의 사회라고 했지만 오늘날 1대 99의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자본주의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이미 많은 모순과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즉, 그렇다면 시장의 탐욕과 욕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칼 폴란이 얘기를 맞춰보기로 하죠.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시장의 전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칼 폴란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장을 관리해야만 모두가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다. 신자유주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